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이돌봄 국가 책임제와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등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평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지원기금 마련 등을 위한 감염병 예방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백신 피해 인가성 입증 책임과 보상 법제화가 쟁점인데 여야는 추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꺼낸 이른바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슈 분석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전위 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생활 밀착형 정책, 원팀 행보의 기대 효과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야권 단일화 대비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법사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8대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여성 지원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일하는 여성의 고충도 들었는데요.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불거진 젠더 갈등 조짐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고히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돌봄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 책임 확대와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도 내세웠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수시 전형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금수저, 흑수저가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여성의 경력 단절 대책 등을 논의하며 여성 표심도 공략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젠더 갈등 조짐이 보인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남성이 나오면 머리가 막 아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공연히 이유 없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또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식과 합리를 좀 되찾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으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예측한 금융 전문가 최공필 온더 디지털 금융연구소 소장과 빅데이터 분야 권위자인 이영섭 동국대 교수, 스타트업 청년사업가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공동대표 등 3명을 경제 대전환 국가인재로 선대위에 영입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천을 찾아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약속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GTX 노선 신설 등 인천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역전 드라마를 위한 단합된 힘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인천항에서 맞이했던 윤석열 후보가 인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윤 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약속했습니다. 1년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바쁠 때는 근무 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은 이런 노동 유연화라는 거를 결국은 유연화라는 거는 필요와 수요에 맞게 좀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현안 관련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영종 청라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 노선 신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시외 고속광역버스를 장애인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버스로 보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개인 용도로 억대 수입차를 구입해 법인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차량과 다른 색상을 넣은 법인 차량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당 내용 사태에 거듭 사과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며 필승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멸공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 대선이 양강 구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후보는 오늘도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선 판세를 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5%로 껑충 뛰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야권 단일화 후보로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상승과 함께 야권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안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와 연대하는 공동정부론 구상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정부로는 현실성이 없는 걸로 보시겠네요?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 안철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세지는 안철수 바람에 여야는 일시적인 상승세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선 단일화는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야당 후보들은 2등, 3등 싸움만 할 뿐이라며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후보를 향한 본격적인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에 당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후보의 버금가는 망언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녹색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증 책임 전환 등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추후 소위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는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4,260건의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평가했는데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라시스 618건입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법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부족해도 중증 환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사망자는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 제안은 긍정적입니다. 복지위 소위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소위를 구성해 여야의 의견을 모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후 다시 소위를 열어 여야가 마련한 대안과 함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후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2월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원내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강소권 메가시티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청자 수가 23만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권자 200여만 명 중 11.51% 수준이고 지난 대선보다 2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열람과 이의신청 시간을 거친 뒤 다음 달 7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네, 오늘 이치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젠더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두고 논란이 상당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여가부를 없앤 뒤 그다음에 더 이상 남녀를 나누지 않고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인데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큰 호응이 없자 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선명성을 강화한 겁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세대 포이론, 그러니까 2030 청년층을 공략을 해서 기존 지지층인 60대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4050을 포위하자, 이게 세대 포이론인데요. 이것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식 입장과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런 젠더 갈라치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정면 충돌은 피하는 모습인데요. 네. 송영길 대표도 오늘 여가부 폐지 문제는 당대표가 논의할 게 아니라 후보들이 할 문제라면서 토론 제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아바타냐면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선보이라고 촉구했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감독 아래 대놓고 막장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여가부 폐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한 이후 이러한 이대남 사로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대남 표가 많이 떠난 게 이번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단일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1, 2주를 앞두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대본부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메시지 행보가 빨라지는 만큼 내부 조율은 안 돼서 혼선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오늘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 몰랐다, 정책본부에서 한 것 아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윤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했던 공약이지만 원희룡 본부장이 경선 당시 같은 후보였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라고 우선 해명은 했지만 선대위 내부에서는 강경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와 엇박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그 민주당은 이른바 이대녀 여성 지지층 유권자에 집중하는 이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식으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도 앞서서 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다시 페미니즘 관련 비슷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고 또 오늘도 여성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젊은 여성 지지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보면 4050 세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각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30 사이에서는 후보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동층도 여전히 두 자릿수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두 대선 후보가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청년 표심 행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또 이른바 그 멸공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은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였는데 정치권까지 퍼진 겁니다. 네. 지난 6일 멸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멸하자는 뜻인데요. 이 해시태그를 단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서 멸공 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면서 삭제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멸공을 붙인 글을 잇따라 게재한 건데요.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한 건가요? 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그룹이죠. 이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봤는데요. 이 장을 본 사진을 올리면서 달걀과 파, 멸치, 콩을 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줄여서 달파 멸콩이라는 글도 썼는데요. 여기서 달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뜻하는 문파, 그리고 멸콩은 멸공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장 보는 사진과 함께 멸공, 자유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볶음과 콩조림을 곁들여 식사하는 영상과 함께 멸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논란이 더 확산된 겁니다. 네네. 그 문파의 문이 이제 영어로 문이니까 네. 한글로 달파, 뭐 저격한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윤석열 후보가 정말 그런 뜻으로 오늘 올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 정 부회장과 그 멸공 논란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한 물건을 산 것일 뿐 이런 외부에서 만들어진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멸공 챌린지는 과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윤 후보가 가볍고 익살스럽게 풀어낸 걸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멸공 챌린지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는데요. 윤 후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후보가 집토끼인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안보 이슈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안 후보의 주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권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권에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해서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것이냐 뭐 이런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오늘 윤 후보 선대위가 일베 같은 놀이를 하고 있다. 색깔론을 내세우며 표를 가르는 모습이 참 유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선대위를 떠났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멸공 인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선거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특정 계층만 갖고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남 출신 의원으로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도 좌우를 막론하고 멸공을 외칠 때가 아니라고 우려하며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대선을 58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집토끼 사수 그리고 2030 청년층 표심 잡기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젠더 갈라치기 그리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판 젠더 이슈 부상 그리고 이른바 멸공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병사 보험급 월 200만 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생활 밀착형 공약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며 이틀 연속 일반 병사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으로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윤 후보는 어제 SNS 한 줄 공약을 통해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며 군 복무 중 최저임금을 보장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을 들었는데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혈세를 차단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그 공약은 헛소리라고 평가절하하며 마음이 급해서 군대를 안 가봐서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금 부사관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된다며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면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 외에도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대남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젠더 갈라치기로 차별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2030 남성을 정조준한 윤 후보의 전략적 행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종로 대전입니다. 오늘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총 5곳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 바로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만큼 거물급의 정치인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공천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원내 정당 중에 처음으로 정의당에서 종로 후보를 결정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의당은 장애 여성 인권 운동단체를 창립해서 여성과 장애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배복주 부대표를 종로에 추천했는데요. 배 부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종로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변화의 중심이었던 종로에서부터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종로 지역의 후보를 낼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 연휴 이후 여론을 살핀 후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고요. 공천을 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박영선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우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후보군이 더 다양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일찍부터 하마평에 올랐고요. 대선 경선 주제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로 공천권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구 재보선, 대선 주자의 러닝메이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후보군으로 어떤 인물들이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나 돼야지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죠. 누가 나와도 빅매치라는 종로 대전의 대진표,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전열을 정비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집중 공략하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거침없이 질주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론이 커지면서 속내에도 복잡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준호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단 한 줄 공약들 대선판 젠더 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가부 폐지론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이대남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남녀 갈라치기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비판도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이 여가부를 둘러싼 문제를 남녀 갈라치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폐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가부 해체입니다. 여가부 해체의 경우에 청년 세대가 압도적 찬성을 보내주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청년 세대의 압도적 찬성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가부 해체는 전 세대, 전 연령을 아울러서 남녀노소 찬성 여론이 높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갈라치기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여가부 존치의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미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가부라고 하는 특임부처의 경우에 2005년이죠. 남성과 여성 간의 제도적 불평등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호주제 폐지라는 수건을 이뤄낸 이후 벌써 정권이 3번은 바뀌었습니다. 16년 동안 어떤 특임부처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16년 동안 성평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게임 셧다운제나 만화 검열, 웹툰 검열 따위에만 열을 올려왔었고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 젠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번에는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여가부의 해악이라는 것이 이득을 아득 뛰어넘을 만큼 커졌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런 특임부처라면 해체하고 꼭 필요한 가족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때 아닌 멸공 인증 릴레이가 벌어진 모습인데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촉발한 이 멸공 논란에 윤 후보가 가세한 것이 아니냐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장을 그냥 본 것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만 당 내에선 멸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릴레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경우 시장 물가 확인을 위해 직접 장을 보셨던 내용이고요. 릴레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은 이 멸공 논란이라는 게 확산되게 된 계기가 개인의 SNS에서의 표현을 정치권이 너무 과민반응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님 같은 여러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께서 과민 반응을 보이신 건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긍정하는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의 정신에 따라서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기류도 표현의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봤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정신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 이토록 강하게 이런 주장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내가 유리한 내용만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허용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야당의 단일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당연히 그 공식적인 대응은 단일화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개인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참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안 후보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을 분석해 본다면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난 혼선에 실망해서 떠난 2030 세대의 지지가 옮겨 붙은 게 어떻게 보면 주축이었거든요. 최근 저희 국민의힘이 마지막 위기를 넘기고 슬림한 선대위, 청년 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선대위로 변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실망했던 2030의 마음을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걸려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생각만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위 굳히기 전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와 원팀 행보 가속화 등 지지율 40% 벽 깨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전위 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한창 바쁘신데요. 대선의 해 벽두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당의 이제 기조를 보면 내부 단속에 나선 것 같은 좀 몸조심하는 그런 이제 기류인데요. 대선 당일 때까지 투표하는 그 당일 때까지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지는 건가요? 뭐 몸조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세라고 할까요? 전망을 보면 실제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뭐 윤석열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섰던 때도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 효과 때문에 좀 앞섰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저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봤고 또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또 많이 거꾸로 이제 한 10% 벌어지는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그것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저쪽 당이 이제 김종인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되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거가 뭐 2달 내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대체로 상당히 박빙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박빙의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단 이게 좀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게 양쪽으로 이게 중도층이 이렇게 결집되는 게 아니고 지지층은 확실하게 30% 35% 결집이 돼 있어요. 근데 중도층은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한 10% 15% 와서 한 45%까지 가면 이게 안정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부자 몸조심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부자가 볼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인 거죠?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중도층, 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뛰는 거거든요. 원래 5% 정도였다가 뭐 중도층이 5%짜리니까 저기는 표 줘봐야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한 10% 올라가니까 이제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하고 조금씩 관심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도층이 사실은 우리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이제 결집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숙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무슨 뭐 몸조심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정성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힘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도층과 함께 가는 그런 선거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나 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 이 후보가 좀 반응이 상당히 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생활 밀착형 공약 강화에 그런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큰 담론보다는 잼만 날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연초에 나름대로 전략적인 방향을 그런 민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뭐 이런 전략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통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게 일단 얼마나 안보를 잘할 사람이냐. 그 다음이 얼마나 민생을 잘할 사람이냐. 근데 이 안보와 민생 모두가 다 국민의 힘을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 통합을 잘할 사람이냐. 딱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양쪽 다 크게 이제 어떤 변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안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와서 큰 뭐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민생에 있어서도 양쪽이 다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설 거라고 봐요. 이미 한 2달 동안에 이 레이스에서 밝혀졌지만 정책적인 역량에서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지지층이 상당히 50% 이상이지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저 실력이 좀 없는 거 아니야? 뭐 검사만 잘했지 보니까 내용이 없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저 양반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뭔가 사건 사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일은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 행보. 네. 그래서 이제 소확행, 어떤 작은 개혁, 또 현장 개혁.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민생 해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큰 승부는 네. 누가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그런 믿을 만한 정치 지도자냐.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봐요. 네. 즉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이 통합의 정치. 그래서 이런 통합력을 가지고 정치도 이 이른바 적대적인 대결 정치도 좀 해결해 나가고 협력 정치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양극화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이 문제에 대한 신뢰, 여기서 저는 이번 대선에 승부가 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생 정책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득점은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로 끝까지 간다고 보면 안 된다. 결국은 통합의 정치, 또 국민들의 역량의 결집, 네. 이런 국민 통합에 대한 신뢰를 주는 그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합의 정치, 양극화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뭐 그 예전에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네. 명락 대전이 아주 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이제 호남에서 이제 두 손을 이제 번쩍 올리면서 이제 원팀을 외쳤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함께 이끌고 있는 그 비전이 이제 부위원장이신데요. 두 분의 이제 이런 모습이 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그 좀 이렇게 얼어있던 그 앙금,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탄력을 또 불어넣을 수 있을지, 사실 뭐 그 의원님께서 또 그 전에 이낙연 대표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네. 일단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로 대표된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 이른바 진보층 개혁층 중에서도 중도 진보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중도층을 설득하는데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이 결합 혹은 같은 협력이 저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그런 이슈 이게 되게 중요한 대선의 이슈란 말이죠. 네. 국민 통합이 뭡니까? 하나는 정치에서 이런 쌈박질 정치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 좀 해라. 이걸 가지고 양극화,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또 세대별로 청년과 노인 갈라져 있는 이 양극화된 이 민생을 좀 하나로 통합시켜가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좀 적극적인 진보층. 그래서 뭔가 사이다 같은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좀 넉넉한 리더십.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적극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통합적인 이미지는 강한 그런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신복지, 여기 보면 양극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 강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이 함께 민주당 전체가 통합의 정치와 양극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한번 뭐 네. 노력을 하겠다, 네. 돌파를 하겠다. 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호소를 중도층 알겠습니다. 설득해낼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접촉이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지난번 광주에서 그런 국민 통합, 네.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두 분의 협력, 또 민주당의 어떤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매주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비전을 뭐 우리 혁신 경제에 대한 비전, 아니면 포용 국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비전, 혹은 뭐 그 저출생 문제라든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 뭐 평화 국가 또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가져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부족한 거,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우리 중도층이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구석, 이런 부분을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그 전에 정세균 총리나 이런 네. 민주당의 그런 묵직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정부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고 가겠다. 네. 믿고 맡겨달라. 이런 호소를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뭔가 전략이나 네. 아니면 대응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앞으로 이른바 저쪽 당에서 지금 그 구상하고 있는 또는 노리고 있는 단일화 전략,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판 현안을 보면요, 젠더 내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쏘아올린 7글자 공약,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재명 후보가 비판에 나섰습니다만 직공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거듭해서 이 민주당을 젠더 논란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된 정치죠. 선거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 그러면 표가 되니까. 이 부딪히고 있는 둘 중에 한쪽은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 갈등 위에 올라타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한 선거여야 됩니다.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거 아닙니까? 네. 이게 300명이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달라요. 그거는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날이선 주장도 해가면서 300명이 조화를 이루면 되니까. 대통령 선거는요, 단 한 명의 자연인이 5천만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그런 선거예요. 어떤 하나의 갈등을 자극해서 그 위에 올라타서 10만 표, 100만 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2030 청년층, 이 청년층이 남이든 여든 다 불만이잖아요. 남자, 여자 싸우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절박한 이 민생 혹은 절박한 인생의 고민 이걸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2030 인구가 몇 명이죠? 대한민국 인구의 35%입니다. 네, 유권자 30%. 1,400만이 네.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2030이 35%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5%가 2030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울까 인터넷 댓글 달면서 국회 와서 논쟁하겠죠.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유럽의 선진국에 이런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 우리보다 적은 이유가 지금 그 독일 혹은 그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이런 나라들 빼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이른바 선진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30% 이상이에요. 20, 30대가. 우리로 따지면 90명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댓글 달고 서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국회에서 논쟁해서 20, 30대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니 많이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정말 국회 권력 내려놓고 선거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그런 노력을 해서 젠더 갈등, 여성 문제든 2030 세대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표 얻으려고 뭐 폐지하자, 강화하자 이런 논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뜨거웠던 정치 이슈가 이제 멸공 논란이었는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제 처음 꺼냈었고 윤석열 후보가 사진을 올렸었고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이른바 그 인증샷이 이제 줄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전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멸공이라는 게 뭐예요, 멸공이? 공산당을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북진 통일해야 됩니다. 북진 통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멸공이라는 게 실제로 북한 공산당, 북한 노동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들 말은 저러지만 저렇게 멸공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색깔론이에요. 좀 불구스레한 사람, 불구스레하고 딱 색깔을 칠해놓고 저 사람들은 다 쫓아내자. 네. 다 박멸하자. 이 민주공화국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색깔론은요, 폭력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모든 의견과 모든 주장을 다 서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토론하는 게 민주공화국이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민주공화국이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네네. 멸공, 색깔론, 이건 폭력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쫓아내겠다, 섬멸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말은 무슨 중국 공산당, 무슨 북한 공산당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정 세력을 공산주의를 몰아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건데, 어떻게 저는 무슨 뭐 그냥 뭐 철없는 기업이니 그런 식으로 그런 이념 장난을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심판을 받겠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또 당대표까지 한, 또는 현재 국회의원을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색깔론 놀이에, 네. 이런 철없는 놀이에 가담해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정말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안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네.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이 단일화에 부정을 하고 있는데 막판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 민주당 측에서는 네, 어떤 후보가 솔직하게 이 단일 후보로 나오면 좋을지, 그리고 대비 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안철수 후보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이 멸공놀이하는 후보와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이런 부도덕한 이 민주공화국이 역행하는 이런 식의 색깔론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안 후보가 알아서 판단하시겠고,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당이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물론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우호적이진 않지만,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뭐 15% 20% 가게 되면 우리 당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15%까지는 나온 여론조사도 있죠. 그러니까 20%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당에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은 뭐냐? 우리 당에 있는 한 4, 5% 정도의 중도층도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약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재명 후보가 지금 3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35%에서 40% 요 언저리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5%가 절로 가버리면 30에서 35%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대선이. 5%가 가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한테 가던 중도층 5%를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 40에서 45%로 뛰어가야 돼요. 그 전략에 성공해야 이번 대선전 이긴다고 봅니다. 누가 단일화로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단일화로 가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렵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 싸움입니다. 네. 지금 뭐 지지층은 양쪽이 다 30대 35 이렇게 뭐 해갖고 비슷비슷해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거냐, 어떻게 그 중도층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양 후보가 현재 단일화를 부정을 하고 있지만 설 전후로 해서 네.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을 정말로 진지하게, 또 획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민생개혁 정책, 어떤 뭐 소확행 정책, 이런 정책만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큰 의미에서 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비전, 국민 통합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줘서 정말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리더십,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리더십, 이런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돼서 중도층의 지지를 5% 10%를 끌고 오는 것. 네. 여기에 저는 이번 대선에 승부처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 됐던 윤석열 후보로 됐던 홍준표로 됐던 누가 단일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보다 5% 10%를 갖고 그러니까 설득해내는 거. 이게 저는 승부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이제 한 열흘 뒤에 이제 21일이 출범 1주기인데요. 이제 그동안은 1년 동안 구속 기소 0건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통신조회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공수처 1년 지금 이제 법사위원이신데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수처 보고 자꾸 실적을 채우라고 하는 거는 맞질 않다고 봐요. 사실 공수처는 실적을 많이 내면 별로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수사를 하도록 만든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막 수사를 해요. 그럼 야당 수사를 하면 여당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신중하게 해서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기소를 하든 구속을 하든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눈치 안 보고 가고 있느냐, 이 점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은 안 나도 되는데 네. 수사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했는데 별게 없다. 그래서 기소를 못했다. 전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수사를 과감하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할 것 같으면 뭘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공수처가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실적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실적보다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눈치 안 보고 수사했느냐는 신뢰를 주는 것. 그래서 어디도 공수처가 무서워야 돼요. 공수처가 정말로 눈치 안 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눈치 안 본다. 하지만 공수처가 손을 대면 정확하게 한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수사 과정상에서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눈치를 본다든지 여쪽에든 야쪽에든 양쪽 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지막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께서 올 한 해 계획하신 거 목표 한 말씀과 또 더불어서 대선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을 위한 전략. 뭐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떼놓고는 올해 계획을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뽑아준 건데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정치도 이제 싸움도 그만하고 좀 이제 적대적인 대결 정치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 해봐라. 네. 또 그걸 해가지고 양극화 문제 좀 해결해라. 이게 문재인 정부에 보내준 국민들의 지지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 정부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왜? 윤석열 후보가 또 잡으면 저기는 또 보복 정치를 하게 됩니다. 또 4년 내내 문재인 정부 보복하고 복수하느라고 또 날 세워요. 그래서 이번은 민주당에 꼭 맡겨주시면 이번에는 정말로 통합의 정치 그리고 양극화 극복의 정치를 꼭 이번에 달성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또 거기에 꼭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도표 5에서 10% 표가 지금 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비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눈은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14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주말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